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라는 책입니다. 우리도 사회생활하다 보면 참 힘들 때가 많잖아요. 이걸 잘 해결해야 되는데 그럴 때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메일로 편지를 쓴 걸 엮은 책이니까 훨씬 더 읽기도 쉽고요. 오늘도 좋은 얘기 들려드릴게요. 얘기 들으시면서 좋은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멍아는 MIT에 입학하기 전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이 편지는 멍아를 보스턴에 데려다주고 돌아오기 전에 전해준 것이다. 멍아에게 내가 이 편지를 열어볼 때쯤이면 나는 보스턴을 떠나 캘리포니아로 돌아가고 있을 거란다. 이제 정말 혼자만의 인생이 시작되었구나. 며칠 전 내가 어린 시절에 관한 일들을 물은 적이 있었지. 그 후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너의 유년 시절은 참 즐겁고 행복했었던 것 같아. 네가 어렸을 때는 나 역시 시간적 여유가 많았던 터라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단다. 그때는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그저 그 순간을 즐기기만 하면 되었지. 아빠로서 나는 내가 앞으로의 인생도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야. 물론 엄마도 같은 생각이고. 아빠는 1996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했단다. 놀랍게도 그곳은 아이들이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신나게 놀기만 하더구나. 하루는 이웃에게 물어봤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면 나중에 좋은 학교에 들어가지도 못할 테고 그러면 좋은 직장도 구하지 못할 텐데 어쩜 저렇게 태평할 수 있냐고 말이야. 그러자 그 미국인이 이렇게 대답하더구나.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더 잘 산다는 보장은 없지만 현재의 즐거움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느라 괴롭게 보내기보다는 현재를 즐기며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볼티모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가 아니었단다. 수입은 실리콘밸리에 사는 사람들의 절반도 안 됐지만 그들은 늘 밝고 긍정적이었어. 길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언제나 서로 상냥하게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이었지. 1997년에는 뉴저지 AT&T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여름을 보냈는데 그곳 사람들도 참 친절했단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어. 그런데 나중에 실리콘밸리에 가보니 그곳 사람들은 앞에 두 도시보다 수입이 훨씬 많은데도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단다. 행복하지 않은데 그 많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아빠는 어렸을 때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 지금 우리가 사는 수준에 비하면 찢어지게 가난했지. 간식 같은 건 꿈도 못 꿨고 옷은 죄다 낡고 해진 것들 뿐이었단다. 그런데도 힘들거나 불행하다고 느낀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 사실 이 행복과 돈은 크게 상관이 없단다. 행복은 돈보다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아빠가 가난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건 가정이 화목했기 때문이야. 당시에는 다들 가난하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어. 그래서 집집마다 갈등과 불화가 끊이지 않았지. 하지만 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한 번도 우리 앞에서 다투신 적이 없단다. 집안이 화목했기 때문에 나와 내 작은 아빠는 가난했지만 늘 즐겁고 평온했어. 내 엄마와도 결혼 후에 절대 아이들 앞에서는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고 이야기한 적이 있단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이야. 이처럼 즐거움과 행복은 화목하고 평온한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란다. 즐거움은 사람의 타고난 천성이 마음껏 발휘될 때 생겨나기도 해. 아빠가 어렸을 때는
공부에 대한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덜했기 때문에 날마다 친구들과 산으로 호수로 놀러 다니기 바빴어. 만약 빽빽한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공부에만 매달렸다면 이런 즐거움은 발견하지 못했을 거야. 물론 주변 환경도 중요하지. 예전에는 오늘날처럼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되지 않았지만 사람들 사이의 교류는 지금보다 훨씬 활발했어. 사람은 혼자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법이란다. 좋은 사람들 곁에 두고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것도 행복의 큰 조건이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야.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은 남들보다 훨씬 행복하단다. 남들과 비교하기 좋아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 그들은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이 누군가의 음모가 아닌지부터 의심하거든. 간디는 삶의 대부분을 감옥이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보냈지만 마음은 늘 평온하고 행복했다고 해. 그러니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마음을 잘 다스린다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지위가 높고 임무가 막중한 사람일수록 마음을 더 잘 다스려야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단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 어떤 사람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돈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아주 제한적이란다. 돈은 특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저 종이 위에 찍힌 숫자에 불과해. 생각해보렴. 돈이 차고 넘칠 정도로 많지만 매일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과 돈은 별로 없지만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하겠니? 아빠는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단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그동안 다음과 같은 4가지 노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이야. 첫 번째는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야.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새로운 지식을 쌓고 세상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아주 즐거운 일이란다. 너희들에게 공부는 평생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야. 두 번째는 꿈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야. 꿈이 없으면 행복을 논할 수 없단다. 또 꿈은 있지만 아무도 행동하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계속 실망하고 괴로워지지. 그러니 꿈을 가졌다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행동해야 해. 세 번째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언제나 상대방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거야. 아빠는 살면서 되도록 다툼을 피하려고 노력했어. 물론 다툼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다툼을 줄이는 노력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사람들과 잘 어울리려면 자기만 잘났다는 식으로 남을 깔보는 태도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단다. 네 번째는 인생을 조금 더 멀리 보는 거야. 아직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빠처럼 나이가 들면 이해할 수 있게 될 거란다. 며칠 전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냐고 내게 물었지. 아빠는 우선 내가 학교 생활을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구나. 좋은 성적을 받는 것보다 내 인생을 즐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걸 기억하렴. 그리고 무엇보다 살면서 어떤 일을 겪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잃지 말고 즐겁게 살기를 바란다. 이 편지는 중국 출장 중에 멍신과 통화를 하고 난 뒤 쓴 편지다. 전화통화에서 멍신은 최근 공부할 내용이 많아 바쁜데 과외활동까지 하려니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과외활동 몇 가지를 그만두고 싶은데 어떤 것을 그만두는 것이 좋겠냐며 내게 물었다. 나는 곧바로 내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조금 더 생각해보고 알려주겠다고 대답했다. 멍신에게 아빠는 중국에서 잘 지내고 있단다. 다만 너와 테니스를 치지 못해 아쉬울 따름이구나. 그동안 아빠와 연습했던 실력이 녹슬지 않게 주말에라도 엄마와 부지런히 치고 있으렴. 이번 학기에는 공부할 내용이 많아 시간이 많이 부족하겠구나.
내 말대로 과외 활동 몇 가지를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 같네. 우리가 통화할 때 넌 피아노 수업을 그만하고 싶다고 말했었지. 피아노에 큰 흥미도 없고 아무래도 타고난 재능이 없는 것 같다면서 말이야. 하지만 아빠는 차라리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컴퓨터를 그만두고 피아노는 계속했으면 해. 흥미 이야기를 했는데 넌 사실 음악에 흥미가 많은 아이야. 5살 무렵부터 의젓하게 앉아 음악회를 끝까지 보던 아이였지. 어린아이가 2시간 가까이 되는 음악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얌전히 앉아서 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다. 그 후로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좋은 음악회나 발레 공연이 열린다고 하면 언제나 넌 직접 가서 보고 싶어 했어. 그렇게 세계 여러 거장들의 공연을 접하면서 음악에 대한 감별 능력도 점점 향상되었지. 최근 1년 넘게 오페라를 공부하면서 큰 흥미를 보이기도 했지 않니? 게다가 어느 정도 재능도 타고났단다. 내가 최근 피아노 연습에 흥미가 떨어지고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는 건 아무래도 다른 원인이 있는 것 같구나. 아빠 생각에는 내가 피아노 연습, 특히 기본기를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에 질린 것 같아. 피아노 연주가 지겨운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내주는 연습 숙제가 지겨운 게 아닐까? 선생님이 기본기 연습을 계속시키는 이유는 앞으로 더 어렵고 복잡한 곡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란다. 기본기 연습만 충실해도 피아노 실력을 몇 단계는 끌어올릴 수 있거든. 사실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피아노 연습을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 대부분 반복되는 연습이 지겹지만 꾹 참고 하는 거란다. 그러니 내가 피아노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구나. 두 번째는 컴퓨터처럼 한 달만 해도 성과가 보이는 과목과는 달리 피아노는 몇 달을 연습해도 실력이 느는 것이 금방 눈에 띄지 않아. 사람들은 매일 발전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며 동력을 얻는데 이처럼 결과를 금방 확인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쉽게 인내심을 잃게 돼. 너뿐만 아니라 아빠도 그랬고 누구나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래. 물론 네가 피아노를 그만두고 싶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 언제든 아빠에게 이야기해 주렴. 오늘은 우선 이 2가지 이유에 대해서만 얘기하마. 아빠가 추측한 이유가 맞다면 너는 지금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문제에 부딪힌 거야. 이럴 때 네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란다. 첫째는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것이고 둘째는 정면으로 도전해서 극복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거야. 어린아이들은 처음에는 다들 비슷해 보이지만 성장 과정에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아이는 스스로의 힘으로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든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또 어떤 아이는 뒷걸음질을 치거나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사실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어. 어떤 태도로 문제를 대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고 달라진 결과가 쌓여서 차이를 만드는 거란다. 아빠가 내게 피아노를 계속하도록 권하는 것은 피아노 실력을 더 높이기 위함도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 자신에게 도전하는 법을 배웠으면 하는 마음에서야. 별로 내키지 않는 일이나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들도 해보면서 말이야.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느새 그런 일들도 목적을 갖고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날이 온단다. 너는 이미 피아노 연주 능력 시험에서 레벨 8까지 통과했으니 2년 정도만 더 한다면 레벨 10까지 통과할 수 있을 거야. 그 정도면 취미로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 치고는 꽤 괜찮은 결과이고 9년 동안의 노력으로 한 가지 큰 일을 이루는 셈이기도 해. 젊은 사람들은 이처럼 작은 일들을 완성하고 성공하는 과정에서 성공의 방법을 터득한단다. 어떤 일이든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번 도전에서도 성공을 눈앞에 두고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 한 번 성공해봐야만 2번째, 3번째에도 쉽게 성공할 수 있는 법이란다. 그러니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성공이 성공의 어머니인 셈이지.
아빠가 처음 베이징에 있는 샹산 샹루봉에 오른 건 지금 너보다 1살 어렸을 때였어. 정상은 해발 500m 지점에 있는데 한 400m쯤 올라갔을 때 너무 힘들고 배가 고파서 포기하고 내려가고 싶었단다. 그때 지나가던 한 어르신이 말했어. 조금만 더 힘내렴. 승리가 바로 코앞이란다. 만약 지금 포기하면 아주 오랫동안 후회하게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다시 천천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오를 수 있었지. 사실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정상에 오른 그 순간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뿌듯함이 밀려왔어. 그리고 그 이후 아빠는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어떤 산이든 오를 수 있게 되었단다. 너도 피아노를 통해 네 앞에 놓인 문제를 극복하는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구나. 마지막으로 피아노를 계속하길 바라는 중요한 이유는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란다. 우리 가족은 매년 음악회에 가기 위해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높은 수준의 음악 공연들을 즐기고 있지 않니? 이러한 생활을 제대로 즐기려면 내 자신이 반드시 악기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해. 어떤 부모들은 아이가 콩쿠르에 나가 상을 받거나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는 등 대학 입학에 도움이 되는 스펙을 쌓게 하려고 어려서부터 악기를 가르치기도 해. 물론 이러한 방법이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음악을 배우는 진정한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 우리가 악기를 배우는 목적은 온전히 자신의 즐거움과 음악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야.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내게 악기를 배우도록 하지는 않을 거란다. 내가 모든 일을 내 언니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걸 알아. 선생님도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다른 분야에서는 언니를 뛰어넘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음악에서만큼은 내가 언니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걸 기억하렴. 그러니 이러한 재능을 계속 가꾸어 나가서 사람들에게 너의 특별한 점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 멍아의 친구가 학교 동아리에서 몇 가지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해 계속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멍아가 이 이야기를 했을 당시에는 자세히 이야기 나눌 기회가 없었는데 최근 계기가 될 만한 사건이 생겼다. 멍아에게 너도 뉴스를 봤다면 알겠지만 어제 플로리다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일어나 17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생겼어. 그래서 부디 너도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다. 만약 밤늦게 기숙사로 돌아가야 한다면 되도록 친구와 동행하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마주보는 방향으로 걸어가도록 노력하렴. 이 방법은 아빠가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내 경찰이 알려준 팁이었어.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선 특히 더 조심하고 교내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교내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렴. 내가 아빠의 이런 잔소리를 싫어하는 걸 알기에 오늘은 이쯤에서 그만하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자꾸나. 내가 예전에 왜 미국은 총기 소지를 규제하거나 금지하지 않냐고 물은 적이 있었지. 이 문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미국 헌법 제2조 수정안에서 총기 금지를 매우 어렵게 만들어 놓았단다. 그동안 총기를 규제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야. 하지만 매번 황당한 이유로 무산되어 버렸지. 2016년 말 미국에서는 총기를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될 뻔한 기회가 있었어. 그해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났단다. 시카고에서만 한 해 동안 무려 3,550건의 총기 사고가 발생해서 762명이 죽고 4,331명이 부상을 입었어. 그중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만 60여 건의 사건이 발생했단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 미국 전역에서 총기를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어. 한때 무조건 총기 소지 자유를 주장했던 총기협회조차 총기의 조건부 소지를 지지할 정도였지. 미국의 양당에서는 총기 규제에 관한 법안을 내놓았어.
물론 두 정당이 내놓은 법은 차이가 있었지만 민주당은 총기를 엄격히 금지하자고 주장했고 공화당에서는 조건에 따라 총기 소지를 제한하자는 입장이었어. 총기를 구매할 때 상세하게 배경을 조사하고 범죄 기록을 조회하자는 내용이었지. 하지만 결국 두 법안 모두 통과하지 못하고 미국의 총기 규제 시도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단다. 이후 캠퍼스 내 총기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어. 과연 그때 총기 규제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까 모르겠구나. 하지만 오늘 아빠가 너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다른 관점이란다. 최선의 적은 최고이고 아예 발전하지 못한 것보다 조금이라도 발전한 것이 낫다는 거야. 2016년 말에 양당이 내놓은 법안은 공통점이 많았어. 심지어 공화당 법안은 민주당 법안의 부분 집합이라고도 말할 수 있었지. 양당 모두 최소한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자는데 동의한 셈이니까. 이렇게 절충된 합의를 본 것만 해도 아무 결과가 없는 것보다는 훨씬 긍정적이란다. 하지만 자신의 주장이 완전히 받아들여지기를 고집하다가 결국 아무 결과도 못 얻었지. 지난번 친구가 동아리에서 사람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해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한 적 있었지. 그런데 세상에는 단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일은 많지 않단다. 최고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 아빠는 내게 탁월함을 추구하는 최고의 1%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단 한 번에 그걸 이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어. 완벽한 결과는 단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계속 고치고 절충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란다. 아빠는 2002년 구글에서 검색 엔진 안티치트 연구를 담당했단다. 당시 여러 사이트의 순위를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에 각종 키워드를 마구잡이로 집어넣었어. 이러한 행위는 인터넷 환경과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엄격히 단속해야 했지. 가장 좋은 방법은 숨은 치터들을 모두 잡아내 처벌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을 모두 찾아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 그래서 당시에 우리는 그 상황에 맞춰 해결할 수 있는 일 먼저 시작하기로 했지. 처음에는 반년에 걸쳐 46%의 치터들을 잡았어. 아직 절반 정도가 남았지만 절대 서두르지 않았지. 그리고 1년 후 우리는 나머지 치터들을 모두 잡아냈단다.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치터들을 잡겠다고 목표를 세웠다면 아마 이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했을 거야. 46%는 완벽한 결과가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 결과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수치야. 구글 내부에서는 대부분의 제품이 점진적인 개선 과정을 통해 완성된단다. 신제품이라고 해도 한 번에 완벽한 제품이 만들어지지는 않아. 프로그램이 출시되는 날까지 상응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는 항목도 있어. 물론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 사용자들이 불편하겠지만 그렇다고 출시를 계속 미뤄야 할까? 구글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단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야. 기존 프로그램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프로그램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완벽만 쫓다가 아무것도 제공하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니? 비록 우리의 최종 목표는 완벽에 가까워지는 것이지만 세상에는 원래 완벽한 것이란 없단다. 이것을 명심한다면 앞으로 살면서 완벽해지기를 기다리느라 아무것도 완성하지 못하는 실수는 범하지 않게 될 거야. 우리는 보통 한 번의 개선을 통해 2배의 수익을 얻는단다. 그러니 2번을 개선하면 4배의 수익을 얻게 되는 거지. 만약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스스로 생각하기에 완벽한 수준으로 개선한다고 해도 3배 정도의 수익을 얻을 뿐이야. 게다가 시간이 흐르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2 곱하기 2가 3보다 크다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란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할 때 속도가 느린 것을 염려하기보다는 그 발걸음을 멈추는 것을 경계하렴. 아빠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한단다. 예전에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지? 이러한 태도는 주변의 작고 쉬운 일부터 시작해 우리가 사는 환경과 사회를 조금씩 개선하고 최종적으로
진화와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 그러나 지나치게 이상과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려고 하는 일을 완성하기는커녕 시작조차 못할 때가 많아. 결국 미루고 미루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지. 마지막으로 총기 규제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자면 현재 문제를 해결하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임시 절충 방안일 뿐이야. 기다려보면 언젠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 날도 올 거란다.